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묵혀놨던 그 서울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뭐라 그럴까요?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오늘 유니폼이 그 토트넘 유니폼이거든요. 뒤에 손흥민 선수 마킹까지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FC 서울 팬인 친구가 굳이 그 생일 선물을 한 몇 달 지났는데 주면서 한번 나중에 서울 리뷰할 때 입고 나와달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고요. 네, 꼭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약속 지키려고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FC 서울이 그 시즌 말미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시즌 중반에 가장 활발하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던 팀이 FC 서울이었는데 시즌 말미엔 제가 조금 뜸했습니다. 뜸했던 이유는 저는 이유는 있어요. 경기는 거의 꾸준히 봤는데 뭐 지는 경기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 이런 말씀 드리기 싫었던 것도 좀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잔류가 되면 좀 안 좋은 얘기를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잔류를 너무 늦게 확정짓는 바람에 제 생각보다도 더 안 풀려 있는 바람에 더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축구 팬이고 또 좋아하는 팀이 있고 그 팀을 어떻게 응원하는지 저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팀이 잔류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혹여라도 그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댓글 같은 거는 좀 본단 말이죠. 제가 대댓글을 달진 않지만 근데 제 거 보면서 뭐 화났던 속을 삭히고 가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 친구도 그렇고 이 유니폼 준 친구도 그렇고 그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괜찮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팬들도 한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팀이 어떻게 잘 되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뭐 무슨 뭐 감독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지금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제가 이제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안 괜찮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승도 못했고 에이프컵도 우승을 못했고 K리그에서도 겨우겨우 살아남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제가 틀린 거죠. 틀린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땐 그럼 왜 희망적인 얘기를 했으며 이제 왜 지금은 본인이 틀렸다고 다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좀 잡설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죠. 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릴 경기는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지금 뭐 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뻥 나가지고 노트북이랑 안 맞아가지고 호환이 잘 안 돼서 그 리뷰를 못했던 그 지난 상암에서 있었던 그 슈퍼매치를 가지고 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즌 말미가 안 좋았던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몇 장면들이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지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문제고 이거 해결 못한 게 이제 FC 서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이런 경기를 안 좋게 끌어갔던 게 후반 막판에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있었던 경기들 중에 인천 경기, 그다음에 대구랑 두 경기, 그다음에 수원한테 지금 보여드릴 경기, 그다음에 이제 성남 경기까지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경기 당하는 패턴이 거의 유사한데 요 장면을 요 경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바둑알 가지고 조금 전체적인 어떤 판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좀 아쉬웠던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또 어차피 다 길게 하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좋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장면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이게 뭐 2대0, 그러니까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도 뭐 이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기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수원이 서울의 측면을 가만히 안 둡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을 잡았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 풀백들을 보통 내버려 두기가 마련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풀백들이 올라오는 게 공격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격에서 1차적인 어떤 수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죠.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있다가 들어와 공격을 가담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 수원이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을 굉장히 측면부터 틀어 잡으려고 특히나 이 삼각형 대형 이제 서울이 좋아하는 이 삼각형 대형 있잖아요.
여기에 시발점이 보통 여기가 되는데 여기를 틀어잡으니까 이 자체가 안 나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요거를 잘 틀어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공 잡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여기서 압박할 장면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볼때랑 엄청 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이 돌아요. 지금도 보면 삼각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나상호 선수가 공을 딱 잡으니까 이게 바로 안 붙고 좀 천천히 붙으면 여기서 공을 여유 있게 잡고요. 받으러 내려오면서 여기로 빠지니까 여기가 이제 따라가겠죠. 그러면서 김진현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상호 선수가 좀 여유 있게 공 잡으면 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측면을 딱 틀어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흘렸을 때 역습 나가는 게 이 수원의 어떤 이 경기 플랜이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물론 반칙은 안 불렸지만 지금 이 장면 자체를 보시면 엄청 위험하죠. 지금 딱 보시면 여기 딱 선을 그었을 때 안 넘어졌다고 치면 3대3 숫자가 딱 맞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수원이 초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또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부터 좀 보시면 뒤로 밀어내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사실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이게 반대쪽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서울이 좀 공을 편하게 쳐야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기성용 선수가 내려가면서 올라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형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서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측면에 빠져 있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윙어, 여기 이제 가운데 들어오는 풀백들. 인버티드 풀백처럼 이렇게 바뀌었죠, 형태가.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측면으로 나갈 때 류승우 선수가 꼭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패스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를 잘 풀어요. 서울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금 형태 바뀌잖아요. 삼각형 돌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돌 때 부딪혀줘가지고 나가니까 뒤로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옵사이드가 불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둔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수원뿐만 아니라 성남, 대구, 인천이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기본적인 틀이. 자, 그리고 두 장면만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장면이었나? 네. 이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이 장면도 보시면 지금 나상호 선수 쪽에 공이 들어갈 때 측면에서 지금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상호 선수 공 받으러 갈 때 잠깐만요. 지금 다시 보시죠. 멈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측면으로 볼이 나갈 때 지금 이쪽에서 공이 돌다가 일루 오른쪽에 돌다 왼쪽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김태현 선수랑 나상호 선수가 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거리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걸 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면에서 볼 잡는 선수를 괴롭히는 게 서울 괴롭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오영규 선수 장면에서도 나상호 선수가 쫓아가다가 반칙인가? 라고 생각할 그런 어떤 플레이를 했었고 결국엔 그 다음 장면에서 퇴장당해가지고 이 경기를 그 서울이 망치게 되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측면에서 압박한 거에서 모든 게 벌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경기가.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도 이 유승우 선수가 꼭 팔로세비치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죠. 고개를 돌리면서. 여기서 또 지금 바짝 따라 나오죠. 네. 저기서 편하게 잡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서울이 U자 빌드업이 되죠. 지금 여기 또 잡으러 나가고. 그죠? 계속 측면에서 공이 돌고 측면에서 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이 이번 시즌에 좀 뭐 형태를 바꿔보면 사실은 뭐 4-1-4-1이든 4-2-3-1이든 전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치된 숫자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틀이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요. 측면이 기본적으로 포지셔닝 플레이를 굉장히 강조해요. 포지셔닝 플레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볼이 이제 이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길어질 것 같네요. 오늘 느낌이 뭔가. 볼이 이쪽에 있으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쪽 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압박 강도를 낮추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쪽 라인 쪽을 밟고 서 있으면, 그죠? 라인 쪽을 밟고 서 있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충분히 이렇게 가지를 못하겠죠. 여기 신경 써야 되니까 이쯤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얘네가 이쪽에 딱 붙어가지고 압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쪽에서 뒤로 나왔을 때 여기서 기성용 선수가 좋아하는 것처럼 단번에 때려주는 패스들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 그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이 한 명 선수를 측면에 배치하는 그 포지셔닝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뭐 김병수 감독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선수 기성 선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3백, 4백을 왔다 갔다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선수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거의 5명까지 늘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거나, 그죠? 이렇게 바꿔서 3-2로 바꾸던가, 아니면 여기를 이제 기성용 선수가 7번이라고 했을 때 내려오질 않고 위에 머물러 있으면 수비가 이렇게 있고 이 한 명만 들어오는 3-2-5-1, 3-2-5 형태나 뭐 3-2-4-1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여기서 쓰면서 여기 있는 선수랑 요 세 명이 돌아가는 형태를 썼죠. 삼각형 형태를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돌아가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뭐 모든 경기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서울의 약점은 여기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따지고 보면 형태가 지금 제가 되게 좋게 잡아놔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서 패스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항상 패스가 이쪽한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공을 잡고 여유를 주면 그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때 움직이면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또 받으러 올라오고, 이제 여기 돌기 시작하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돌 거니까 여기서 돌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움직일 게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형태가 이렇게 공을 잡고 돌기 전에, 이 형태가 돌아가기 전에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공을 딱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이쯤 공이 나왔을 때 여기서 간격을 좁히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딱 공 잡을 때 붙겠죠. 이게 아까 그 김태환 선수 거를 그 나상호 선수 거를 김태환 선수가 뺐을 때 그런 장면 같은 건데, 여기서 딱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고립돼요. 여기랑은 거리가 너무 멀고요. 제가 이제 배치는 이렇게 안 해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팀들하고 고전을 많이 했으니까 5-3-2를 세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세워볼까요? 그 이제 한 이 정도, 요 정도만 넣어놓죠. 이 정도만 넣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제 중앙 쪽이니까 본인이 원터치로 넣거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기는 밀도가 높잖아요, 중앙 쪽은. 본인은 밀도가 낮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공이 들어올 때 딱 쪼여버리면 할 수 있는 게 공격적이지 않게 후방으로 나오는 게 고작인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사실. 여기서 물리는 게 계속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보기에 제일 먼저 잘 썼던 거는,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니면 준비된 전술인지 혹은 뭐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그게 궁합이 안 맞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이 시즌 중반에도 제가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측면을 잡으니까 서울의 공격이 안 돌아요. 일단 서울의 공격은 여기 공이 들어가서 얘를 끌어내고 얘가 일로 들어가는 순간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붙잡아 버리면 얘가 뒤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 중에 전 이 장면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돌잖아요. 케이지로랑 이제 여기 지금 측면이 돌잖아요. 여기가 돌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위협적이지 않은 위치로 간다.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서울이. 근데 이거는 서울이 원하는 공격 전개의 형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롱킥을 때리거나 중앙 쪽에서 뭔가 빌드업하는 거다. 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사실. 중앙을 딱 틀어잡는다는 게. 아니, 측면을 틀어잡는다는 게.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좀 고찰해봐야 될 게 그거죠. 그럼 이게 틀린 축구냐, 안익수 감독님 축구가 틀린 축구냐? 전 굉장히 좋은 축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포지셔닝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는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위치를 잘 잡고 있음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상호 선수가 이걸로 주면 안 되죠. 잠시만요. 나상호 선수가 공 잡을 때 여기 중앙에 있던 수비수가 이렇게 뛰쳐나오면서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제대로 공격 전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의 힘을 빼놓을 수 있는 축구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 경기 있잖아요. 서울이 1대3으로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도 후반 60분쯤, 그러니까 후반 15분쯤 뭐 20분쯤 되면 공이 갑자기 돌기 시작해요. 나상호 선수 퇴장당하기 전까지. 그땐 공이 잘 돈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경기들도 다 생각해보시면 후반에 서울이 먼저 골을 다 준 다음에 얻어맞은 다음에 쫓아가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굉장히 오버페이스 할 수밖에 없어요. 전반에 괴롭혀서 이 서울을 깨려고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서울의 또한 문제가 뭐였냐면 실점은 먼저 한 거죠. 전반에 한 골, 두 골 이렇게 내주고 거기다 이제 실수해서 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대구전은 실수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먼저 실점하고 나면 본인들 밸런스를 먼저 깨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한테는 힘이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내려선 상태에서도 이제 역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서울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멸하는 거죠. 네, 그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좋은 선진적인 축구고 덜 뛰는 축구고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전제 조건은 그거죠. 먼저 실점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서울이 그만한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까지는 그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가 있었잖아요. 영상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라고 드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방구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서울이 가야 될 방향은 여기에 잡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본인들이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안익수 감독님이 시도했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틀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여기서 이제 더 완벽하게 해보자, 더 실수를 줄여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실리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수가 없는 축구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수를 했을 때 더 크게 많이 얻어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여기서 공을 뺏겼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빠져 있고 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을 뺏겨버리면 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딱 공 뺏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써 열려 있는 숫자가 여기 후방에 3명 이고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수비 도움 안 된다고 치면 여기 있는 1명 정도랑 2명 정도까지, 한 4명, 많아야 4명, 적으면 5명, 예, 많아야 5명, 적으면 4명인데 여기 끄는 선수를 위시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좌우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여기 완전 측면이 다 열려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공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나가야 됩니다. 그럼 벌어집니다. 빠집니다. 벌어집니다. 들어옵니다. 못 막습니다. 혹은 따라옵니다. 뒤가 열립니다. 여기 따라옵니까? 여기가 열립니다. 여기는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습을 주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이거를 안 당하기가 너무 힘든 어려운 축구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형태는 이렇게 쌓더라도 패스 방향이 꼭 여기여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한번 다시 쌓아볼게요.
3, 2, 4, 1로 많이 쳤으니까 예를 들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상대가 서울을 괴롭히려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의문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웠던 점들은 여기 5은 잘 도는 편이에요. 그쵸? 여기 5은 잘 돌아요. 그래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대체로 다 일로 나가요. 여기서 일로 나갑니다. 횟수 방향이 여기. 그리고 이쪽은 여기 줄 때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도 결국엔 일로 가요. 그리고 보통은 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로 가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공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더라도 여기 김진현 선수나 뭐 윤종규 선수가 공 잡았어요. 측면에서. 그래도 여기다 주고 본인 갑니다. 본인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뭔지 기억나시죠? 서울 팬들 아실 겁니다. 여기 주고 본인은 일로 잘라요. 언더랩을 나갑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틀어 잡는다는 게 측면 틀어 잡는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여기 틀어 잡히면 공이 안 되고 역습이 위험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꼭 여기다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특히나 아쉬웠던 거는 이게 사람이 언제 좀 축구할 때 위협적이라고 느끼냐면 이게 본인들이 조직을 잡고 있을 때 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건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피곤하냐면 이 위치에 잘 들어왔을 때 피곤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일로 들어가면 또 피곤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높낮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형태가 이렇게 잡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열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라인이 여기가 2선, 여기가 3선, 여기가 4선 이렇게 잡혀요. 여기 1선이라고 칩시다. 일류첸코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공격수한테 직접 투입되는 롱볼 말고 땅 밑에 강하게 투입되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고 이걸 짧게 내주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받아 들어가는 장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이 서울 공격에서 많이 나오냐? 저는 거의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되는 경기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대체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일루 투입되고 이걸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단조로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늘. 그래서 깊이 넣고 조금 덜 빠져서 약간 얕게 뱉어주고 다시 깊이 투입하는 그런 어떤 깊이의 축구가 없고 좌우의 축구에 너무 이제 횡적으로 하는 거에 능숙한 거죠. 종적인 게 많지가 않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골을 넣으려고 그러면 종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골을 넣죠. 횡적으로 움직여서 좌우를 넓게 쓴다 그래서 여기 핵심 부위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돌려요?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이 한가운데 들어가고 종적으로 찔러 넣고 싶어서 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넓게 놓고 흘리면 얘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따라오겠죠. 따라오는데 이거를 90분 내내 계속 쫓아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얘는 쫓아왔는데 얘는 안 쫓아와요. 그러면 이때 여기 사이가 벌어지면 이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받으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쫓아오고 안 쫓아오고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공 잡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딱 공 잡을 때 딱 맞닥뜨려요. 그러면 아예 안 빠지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옵니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앞으로 잡아놨어요.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보다 패스길이 요만큼이 열리고 요만큼이 이렇게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길이. 근데 이때 이 선수라도 빨리 잘 쫓아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를 메워주면 이 선수가 들어가는 패스길이 이렇게 되면 잘 안 걸리잖아요. 여기 발에 걸리겠죠. 뭔가 느낌이 딱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원래 이렇게 있다가 포지션 플레이를 잘해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전환돼가지고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근데 얘는 얼추 붙었어요. 그랬는데 아까에 비해서 얘가 지쳐가지고 여기를 더 이상 못 당겨주고 잠깐 정신을 놨다. 이렇게 열려버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딱 공 잡았을 때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면 얘가 무조건 이기겠죠. 혹은 이게 아슬아슬하게 일로 들어가면 받아서 들어가서 얘 또 바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좁혀놨다. 애초에 얘가 한 요만큼만 움직여놨다 그래도 아까랑 느낌이 딱 다르죠. 벌써
이 패스 안 잡힐 것 같고 쫓아갈 것 같고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더라도 얘가 더 빠를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움직인 거 지금 이 바둑알상으로도 요만큼 움직여주는 것 때문에 완전 수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횡적으로 흔드는 건데 서울은 그냥 횡적으로 너무 흔드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약점을 알고 여기를 틀어쥐는데 계속 이걸 반복하니까 오히려 상대한테 역습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선수들을 흔들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종적인 것까지 섞어서 써야 얘네가 일루 뛰었다, 일루 뛰었다, 일루 뛰었다, 일루 뛰었다, 일루 뛰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머리가 아파지는데 완벽한 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돌리다가 공 뺏기고 이거 삼각형 못 돌아가게만 잡아놓으면 돌질 않으니까 볼이 상대가 수비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경기가 계속 후반전에 전반전에 뭔가 잘 안 되고 후반전에 그래도 뭔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는 전 상대가 체력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걸 좀 떠나서 미리 주도하고 본인들이 체력을 빼놓을 수도 있지만 빼놓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점하면 안 돼요. 실점하지 않고 0대 0으로 끌고 가야 힘을 빼놓는 게 되는 거지 거기서 먼저 실점해버리면 사실 힘을 빼놓는 게 아니라 걔네가 힘 빠지기 전에 먼저 얻어맞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계속 당했어요. 그치 말미에 측면 묻은 팀한테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좀 그래도 서울이 한결 숨을 돌릴 수 있었던 팀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상주나 수원FC인데요. 상주나 수원FC 이런 식으로 수비를 안 해요. 한번 경기 잘 돌려보세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추석 연휴에 있었던 경기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 이제 다 이긴 줄 알았다가 쫓아갔던 경기 있잖아요. 수원FC가. 그 경기도 잘 보시면 풀백들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원 경기처럼 풀백들이 잡으러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했던 수원 월드컵에서 했던 빅버드에서 했던 그 경기도 수원이 라인을 내려놓고 측면 잡는 거를 지난 경기에 비해서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경기력이 벌써 서울이 원하는 형태로 공격 전개들이 좀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에 실점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봤는데 이게 저는 과제라고 본 거죠. 인천한테 처음 당했을 때. 근데 거기서 해결하지 못했던 게 결국엔 서울한테는 어려운 결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어떤 전술적인 유연성이라고 생각해요. 플랜 A를 가지고 멋진 플랜 A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훨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대처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론을 우리가 본 다음 허점을 짚어내는 건 좀 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천재들이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고 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허점은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안익수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플랜 A를 가지고 나왔을 때 K리그에 있는 지도자들도 당연히 다 전문가들이신데 그거에 대해 약점 찾겠죠. 그게 약점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후배 파서 찾은 걸 수도 있지만 혹은 뭐 이 팀하고 궁합이 안 맞는 팀 원래도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팀인데 유난히 많이 당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저 팀 쟤네한테 왜 약하지? 유난히 저 팀한테 약해. 보니까 수비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럼 그거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적중하죠. 이제 그런 거에서 그 알을 한번 깨는 거에서 굉장히 서울이 고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격 전개가 여기만 들어가는 그 단순성이 제일 문제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투입시키고 받는 이런 깊이 있는 공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하셨던 걸로 커뮤니티 돌아다니면 지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빌드업 형태를 바꾸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용 선수가 워낙 여기서 좋으니까 중앙 쪽에서 좋으니까 내려오는 거 하지 말고 빌드업기를 하나 바꾸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포백 밸런스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도 돌 수는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돌 수는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게 도는 게 좀 그랬다 그러면 전반전에 조금 상대가 역습을 노리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면 이 형태로 놓고 안정적으로 볼 돌리면서 투입해보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죠. 왜 꼭 상대가 체력이 떨어지기도 전부터 본인들한테 이렇게 강한 게 맞춤 전술을 해서 나왔는데 거기를 꼭 뚫어댈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던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나 전술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가면 제가 이제 뭐 결과가 안 좋았어가지고 드리고 꼭 이거에 동의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설기현 감독님이 이제 2020년 초에 제가 전주훈련 가가지고 축구에 대해서 질문 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측면에 볼 들어가면 잡았을 때 고립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축구의 어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식이 다 맞진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우리가 축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 알겠지만 경기장을 넓게 써야 압박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쵸? 넓게 쓰면 얘네가 벌어지니까 압박을 못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제가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상식이 깨졌던 경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0 제가 군대 있을 때니까 2015년, 14년 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미넨이었나? 바이에른 미넨이 로마를 뭐 6대1인가 7대1로 이긴 경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풀백만 가면 공을 다 뺏겨요. 정말 놀랍게도. 진짜로. 여기만 볼이 들어가면요. 로마가 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넓게 쓰는데 라인을 밟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기현 감독님이 해결책이랄까요? 좀 어떤 다른 개념을 또 제시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전날 훈련을 봤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기사가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였냐면 그때 말씀해주신 게 이렇게 가면 넓게 쓰는 것도 압박 푸는 방법인 건 맞다. 근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팀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패스 주기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 압박 들어올 게 두려워서 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기랑도 거리가 멀어지고 여기랑도 멀고 그래서 얘가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리면 그래서 그 바이에른 뮌헨 압박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여기를 1대1로 다 마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러면 얘가 죽어요. 그냥 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1대1에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막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 당시에 이제 제시해 주셨던 게 325 한창 그 설사커라는 이름을 붙어가지고 얘기 나왔던 게 이거 좁히면 되잖아. 왜 넓게 써? 좁히면 되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압박당하는데 왜 좁혔어? 더 압박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설기현 감독님 말씀하셨던 거는 선택지가 열라 많다. 여기 줘도 되고 여기 줘도 되고 여기 줘도 되고 여기 줘도 되고 이거 가까우니까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위치를 바꾸면 된다. 예를 들면 볼이 여기 투입되면은 여기 막으러 오던 수비가 계속 갈까요? 이 선수한테? 그러면 여기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고 막으러 오다가 여기 투입되면 멈추겠죠. 그럼 이거 다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막으러 오면 다시 주면 돼요. 그럼 이제서야 오겠죠. 그럼 여기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공 잡고 있는데 막 달려옵니다. 그럼 여기도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일로 나가면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게 원터치로 막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좁은 공간에서 축탁축탁 할 수 있는 거리를 맞춰놓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건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꼭 라인을 밟고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여기서 공 잡고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줬으면 싶었다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완벽하게 형태가 잡혀 있고 뭔가 전환이 빨리 됐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시그널링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 있는 선수가 공을 내가 뭔가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 때 부를 때만 여기다 딱 고립돼 있을 때 주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뭔가 사인이 필요해서 얘가 치고 싶을 때 딱 줘야만 되는데 무조건 이런 상태에서 여기 줘버리면은 상대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줘놓고도 뭔가 내가 우리 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네 라고 하면 붙어준다거나 아니면 이 선수가 들어오려고 하거나 올라가려고 하던 걸 제어시켜서 뒤에서 받아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숫자를 이렇게 늘려놓으면 아까보다 공 돌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했던 그 형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 선수가 안 나가고 여기만 딱 받쳐줘도 이 세 명이 공 뺏길 일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체적인 틀과 흐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특히나 이번 시즌에 유난히 그때 월드컵 때문에 그 일정이 빡빡했고 새로 준비할 것들을 막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좋은 플랜 A를 가지고 상대가 그거에 맞춤 전술을 해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어떤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경기가 자꾸 안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당해주질 않으니까 조급해지고 무리한 패스를 하고 무리한 돌파를 하고 하다 뺏기면 역습당하니까 힘들고, 그러다가 골 주면 오늘도 경기 안 풀리네 조급해지고 다시 또 공격하다가 또 뺏겨서 골 먹고,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FC 서울의 어떤 안 될 때의 흐름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중반에는 좀 지켜보시죠 라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좋은 플랜 A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 방법을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잘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 뭐 울산이라던가 뭐 저기 전북이라던가 오히려 포항이라던가 위에 팀들하고 잘했던 이유는, 그들은 여기를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공격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반 싸움 되고 여기가 조금씩 여유가 있게, 조금 여유 있게 공 잡고 공 돌릴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그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서울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 파이널 B로 내려갔는데, 내려서 가지고 여기 측면 잡기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거기서 잡는 걸 좋아하는 팀들하고 만나니까 궁합이 더 안 맞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멋진 플랜 A와 그에 걸맞지 않는 어떤 전술의 변주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6분 했는데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행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닉스 감독님 거치는, 제가 좀 뭐 저번에 들어온 바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연장 계약을 한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었는데, 그분이랑도 연락하지 좀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좋은 축구를, 어떤 화두가 되는 축구를 던져준 것은 좋은데, 항상 그렇지만 이 결과가 없으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축구를 하고 순위가 4위, 5위였다 그러면 다들 지지할 거고 구단에서도 자를 명분이 없을 텐데, 올해 계약 만료시지만 10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교체해도 사실은 할 말은 없죠. 그래서 멋진 과정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결과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지 않냐, 그게 프로스포츠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도 7, 8위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잔류를 하고 FA컵에서 조금 뭐 성적을 좀 더 내보고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그런 결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도 뭐 좀 머쓱해졌습니다. 사실은 좀 기다려보시죠 했는데 기다려봤더니 나아지는 게 없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축구는 환영입니다. 일리가 있고 확률이 높고 더 아기자기하고 새로운 걸 보여주고, 수비적인 축구가 아니라 주도하는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비적인 축구보다, 상대 약점을 후벼파는 축구보다 우리 장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축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한 지도자들께서 더 멋있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완성도, 더 뛰어난 축구를 보여줘야 되는 게 숙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면 좀 서울 팬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니라고 하실 것 같고, 멋진 시작을 했으나 마무리는 좋지 않았다. 용두삼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용두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처음에 너무 멋진 어떤 이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노력했으나 결과가 미치지 못했던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축구 명언 이런 거 찾아보면서 봤던 거였는데, 요한 크루이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요한 크루이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축구 선수 중에 누구 한 명 그랬다는데, 감독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지루하고 결과가 없는 과정은 공허하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FC 서울은 과정에서는 조금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엔 결과가 따르지 않는 과정 때문에, 결과가 따르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과정까지도 더 어려워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내고 과정도 내는 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서울이 만약에 내년에 안익수 감독님하고 계속 동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무슨 얘기하고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구독자들께서는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듣고 계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이제
슬슬 A매치도 하나 다가오고 월드컵 기간이 다가옵니다. 저도 뭐 2학년이라서 많이 바쁜 시즌이지만 월드컵은 보겠죠. 뭐 제 성향상 안 볼 리는 없고 그때 또 간간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시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뭐 또 떠오르는 얘기들이 있으면 2022년 K리그는 영상을 쓸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도 몇 번 쓸 기회가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월요일이 됐네요.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